딥러닝 기반 자연어 언어 모델 버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버트가 나온 지 벌써 1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날씨도 많이 더운데 이렇게 멀리 오셔서 강의 들어주셔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솔트룩스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솔트룩스의 AI 랩스에서 그 AI 리서치 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원래 자연어 처리를 전공으로 했던 건 아닌데 회사로 오면서 워드 임베딩이나 뭐 관계 추출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버트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회사에서 그런 이전 했던 것들을 버트를 이용을 하면 더 성능이 좋지 않겠냐 그런 거 그렇게 제시를 받아서 최근에는 버트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자연어 처리를 실험을 하면서 더 좋은 성능을 내려고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는 인공지능 기반의 미디어 아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 자연어 처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연어체의 종류와 실제로 자연어 처리가 현업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이걸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현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버트에 대해서도 버트가 탄생하게 된 과정과 버트에 적용된 메커니즘을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버트를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한 다양한 자연어 처리 과정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조금 학습을 돌린 버트 모델을 함께 올려놨거든요. 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자연어 처리도 실습을 하고 또 한국어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직접 버트를 학습하는 과정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때 이 자연어를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정들에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어 모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버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버트 소개 이후에 지금 애트리에서 코버트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 코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버트 실습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어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자연어의 개념과 자연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란 무엇일까요? 제 친구가 지금 서울대에서 생물학과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 자연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물고기로 알고 있더라고요. 자연어를 알기 전에 먼저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언어의 사전적 의미는 위와 같습니다. 근데 이 언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이 아래 도식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달자가 있죠. 제가 지금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고 여러분은 수신자입니다. 제가 말한 언어를 듣고서 이해를 하겠죠. 이 페이지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강의의 요약과 같습니다. 이 언어의 중요성은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뭔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자 하잖아요.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 생각한 거를 언어로 인코딩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인코딩 실력이 부족하다면 머릿속에 있는 걸 제대로 설명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 인코딩은 언어는 인코딩이 되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걸 전달하는 매체가 되는 거고요. 어떤 경로, 예를 들면 음성과 귀겠죠. 경로를 통해서 수신자, 여러분도 이 언어를 듣고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제가 말한 거를 디코딩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진행하는 과정이 전부 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언어를 어떻게 인코딩을 하고 그리고 컴퓨터가 이렇게 인코딩된 메시지를 어떻게 디코딩하는지 이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연어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저희가 일상에서 쓰는 모든 언어를 말합니다. 뭐 문서에서 쓰이는 자연어, 뭐 카톡, 뭐 다양한 자연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언어들을 자연어라 하고요. 이러한 자연어는 인공언어와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겨집니다.
인공 언어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뭐 프로그래밍 언어라던가 에스페란토처럼 이렇게 공용어로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언어가 인공 언어라고 하죠. 그럼 자연어 처리란 무엇이냐?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도록 대체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수신자가 컴퓨터가 되고 수신자가 메시지를 해독하는 과정이 바로 자연어 처리가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연어 처리란 자연어를 컴퓨터가 해독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자연어 처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심볼릭 어프로치인데요. 이 심볼릭 어프로치는 규칙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을 해서 지식을 이용해 자연어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예제는 저희가 그 CJ 헬로랑 소셜 로봇이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기가진이처럼 그 TV에 연결돼서 어떤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국회 TV에서 지금 뭐해? 라는 메시지를 박아놨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매치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발화한 거를 규칙으로 다 매핑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회 TV에서 지금 뭐해는 채널, 나우, 프로그램, 왓 이런 식으로 그냥 매핑해서 단순히 패턴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규칙 기반 접근법이 굉장히 무식해 보일 수도 있지만 현재 현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발화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날씨 어때? 그러면 now, weather, what 이런 식으로 패턴만 만들어 버립니다. 이 패턴을 그냥 if문으로 정의를 해버리고 이런 패턴이 들어올 경우엔 어떤 처리를 해라.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규칙 기반 접근법이고요. 또 다른 예로 뭐 100원이나 100m 이런 것들 기호 같은 것도 다 뒤에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숫자 뒤에 미터가 나오면 이거는 유닛에 관한 거다. 뭐 숫자 뒤에 달러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그 달러의 금액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규칙적으로 다 정해놓는 겁니다. 이것을 심볼릭 어프로치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스태티스티컬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확률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으로는 TF-IDF를 이용해서 키워드 추출하는 예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TF-IDF의 핵심은 그 많은 문서 중에서 필요 없는 키워드는 거르고 의미 있는 키워드를 얻어내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랑 관련된 문서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부 관련된 문서에서 단순히 빈도수만 가지고 키워드를 추출하게 되면 뭐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뭐 이런 접속사라던가 뭐 이런 그런 키워드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절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어절은 제외를 하지만 한 문서 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일본, 뭐 정책, 문재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발생하는 키워드들을 주요한 키워드다라고 채택을 한 방식이 바로 TF-IDF입니다. 이렇게 확률적인 접근법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을 Statistical Approach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어프로치를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딥러닝 기술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스태티스티컬 어프로치를 딥러닝 기술에 적용을 해서 연구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소개하려는 것도 그러한 분야입니다. 자연어 처리를 할 때는 다양한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데이터의 전처리가 필요한데요. 저도 사실 일주일 동안 업무를 한다 그러면 거의 절반을 이 전처리 업무에 많이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전처리 같은 경우엔 어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거나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잘 이쁘게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는 블로그 데이터를 매일 수천 건, 수만 건을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려고 해서 봤는데 데이터 꼴이 되게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문장의 마지막에 막 사와야 개뜸, 고구마 스틱도 고군용 스틱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 아슈크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아예 이런 데이터를 정제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날려버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러려면은 그 문법이나 어체가 뭐 뉴스처럼 이렇게 정확한 문법인지 아니면 블로그처럼 이런 문법으로 되어 있는지 또 검사를 해야겠죠.
그런 검사 과정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그냥 많이 쌓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쌓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전처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토크나이징인데요. 이 그 자연어 같은 경우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근데 이러한 문장을 통째로 분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떤 특별한 의미 있는 단위로 자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형태소 단위로 자르는 게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그 어절 단위로 잘랐을 때, 우리나라 말은 어절 단위로 잘랐을 때 그 단어가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가 아닙니다. 바로 형태소가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고요. 뭐 저희는 요즘에는 그 딥러닝을 할 때 이 형태소 단위뿐만 아니라 아예 형태소를 자소 단위로까지 바꿔가지고 마치 영어에서는 ABCD 단위인 거겠죠. 그런 자소 단위로 바꿔서 입력을 넣는 연구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크나이징은 다양한 토크나이징이 있는데 오늘 또 소개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워드피스 토크나이징, 이 토크나이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그러니까 버트에서 적용된 토크나이징 기법인데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어휘 분석이나 부문 분석, 의미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자연어 처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자연어 처리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들은 뭐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문서 분류, 그러니까 입력된 문서가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예가 있냐면 한전이랑 사업을 하는데 한전의 문서가 데이터로 되어 있긴 한데 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그 문서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지 분류 체계가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람이 다수 작업으로 분류하기엔 데이터 양이 몇 년치가 쌓여 있는 거라 너무 방대한 거죠. 그래서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문서 분류를 하고자 하는 시도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문법이나 오토 교정도 있을 테고, 정보 추출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위키 페이지에 뭐 거북선은 이순신이 발명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순신이 거북선을 크리에이트했다 라는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는 걸 정보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 문서 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 문서에서 이런 정보를 사람이 다수 작업을 하기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음성인식 결과는 저희가 말을 할 때 어쨌든 말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나는 밥을 먹었니? 뭐 약간 어색한 투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음성인식 결과가 안 좋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보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음성합성 텍스트 보정 같은 경우엔 음성합성을 학습을 할 때 한국어로 학습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한국어 자소 단위든 음절 단위든 음성합성을 학습을 하는데 인풋이 이제 영어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SALTLUX죠. 근데 이게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모델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언노운 토큰으로 처리해보고 이 솔트룩스라는 단어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 사전을 만들어서 다 만들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연어 처리 기법을 이용을 해서 영어 솔트룩스를 한글 솔트룩스 이거 내음절로 바꿔주는 작업도 저희 회사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뭐 정보 검색, 요약문 생성, 기계 번역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adams.ai라는 사이트에서 이런 자연어 처리 어플리케이션들을 오픈 API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500건인가 개수가 되게 제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좀 자리를 잡으면 이 API도 좀 많이 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자연어 처리를 이용을 하면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니 오늘 미팅 잘 끝났나요? 지금 그 저희 대표님의 목소리를 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어플인데요. 안녕하세요. 전 토니의 인공지능 주니어입니다. 토니와의 소통 경험을 통해 매 순간 진화하며 지금도 진화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핑퐁이 이루어지려면 어쨌든 챗봇이라는 그런 자연어 처리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음성 합성도 필요하고 뭐 칭찬을 하게 되면 그게 칭찬이다 아니면 화를 내는 거다 이런 감성 분류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토니가 좋아할 만한 뉴스로 찾아봤어요. 그 개개인에 맞춰서 그런 추천 시스템도 자연어 처리의 일부분이고요. 이제 버트가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기계 독해 시스템이죠. 저희가 만들어낸 어플은 그러니까 기계 독해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뉴스에서 본인이 질문을 하게 되면 기계 독해를 통해서 QA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 없고 하루 24시간 내내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게 응대할 수 있어요. 기존의 QA 같은 경우엔 답변 같은 걸 모두 사전에 정의를 했어야 되는데 기계 독해를 사용을 하면 그 답변을 그냥 문서에서 실시간으로 추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은 추측을 축적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책 한 권쯤은 눈 깜짝할 새에 다 읽으니까요. 네, 이 앱은 에바라는 앱인데 저희가 아직 출시는 안 했고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자연어 처리 또 소개해드릴 것은 아까 관계 추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뉴스 기사에서 실시간으로 그 관계 추출을 하고 이거를 사용자에게 물어보면서 yes를 선택하게 되면 그게 데이터로 또 저장이 되도록 그러니까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식 그래프를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대표로 있을 거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을 소개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어려운 기술 같고 복잡한 기술 같죠. 근데 사실 형태소 분석, 문서 분류, 뭐 기계 독해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자연어 처리에서 분류의 문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미 분석을 볼게요. 뭐 최초의 컴퓨터가 무엇이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질문이나 요구, 거절, 승낙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질문이다 라고 분류를 해내는 그러니까 분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구문 분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이라는 것이 뭐 형태소가 어떤 형태소인지 그 광형격 체현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감성 분석기도 역시 분류의 문제고 형태소 분석기도 분류의 문제고 개체명 인식기도 분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어 처리의 결국 핵심은 이 어떻게 분류를 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분류를 하기 위해선 먼저 특징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연어에 적용을 했을 때 자연어의 특징을 추출한다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간단한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류 대상들이 있습니다. 뭐 고래도 있고 뭐 코끼리도 있고 이런 분류 대상들이 있는데요. 이 분류 대상들의 특징을 사람은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크기가 다양하다, 다리의 개수가 다양하다. 이런 특징을 먼저 파악을 하면 이렇게 몸 크기와 다리 개수로 이루어진 2차원 그래프의 좌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먼저 특징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바탕으로 2차원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 표현을 하는 순간 이제 분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분류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분류 체계와 더 유사한지 분류가 또 가능해지는 거겠죠. 과거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특징을 파악해서 분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복잡한 문제, 예를 들면 자연어가 될 수가 있겠죠. 자연어 같은 경우에서 사람이 특징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뭐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이런 문장들의 특징을 사람이 파악할 수 있을까요? 좀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컴퓨터에게 시키고 그리고 컴퓨터가 그걸 분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계학습의 가장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면 자연어에서 어떻게 특징을 추출할 수 있을까요? 자연어에서 특징을 추출해서 좌표 평면 위에 표현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대표 예제가 원핫 인코딩입니다. 원핫 인코딩은 예를 들어 세상 모든 사람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어절 단위로 분류를 하면 이렇게 3개의 보캐블러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3개의 보캐블러리를 이렇게 1,0,0,0으로 3차원 벡터 평면 위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목적을 했던 자연어를 좌표 평면 위에 나열을 하는 것에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단점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n개의 단어가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벡터 사이즈도 무한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벡터 표현이 됐을 때 이 좌표 평면 위에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의미 파악이 가능할까요? 아까 뭐 코끼리나 고래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봐도 눈으로 봐도 그게 어떤 의미로 묶여져 있는지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의미 자체를, 그러니까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워드2 벡터라는 알고리즘이 발명이 되었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자연어를 의미 공간에 인베딩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단어의 주변 단어를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랍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랍어를 잘 많이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아랍어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볼 때 이 자연어는 우리가 보는 아랍어처럼 그냥 단순히 기호로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그 기호 주변에 다른 단어들을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주변 단어가 비슷한 걸로 보아서 어쨌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지식을 알 수가 있겠죠.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워드2벡 같은 경우엔 이렇게 주변 단어를 이용을 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인베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워드2벡은 간단한 신경망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풋이 있고 히든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에는 이제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을 먼저 원합 벡터로 다 치환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원합 벡터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맞추고자 하는 게 주변 단어의 원합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01000이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덕트의 그 원합 벡터인 1000 이걸 맞추고자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습을 해서 테이프의 주변 단어가 덕트다라는 거를 정말 잘 맞추게 되었을 때 이 테이프의 워드 벡터를 히든 레이어의 웨이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원합 벡터와 이 워드2 벡터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그 원합 벡터를 이용을 한 것을 대표적으로는 스팔스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스팔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그 의미를 유추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차원의 저주에도 빠지게 되는데요. 차원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추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보완하고자 원합 벡터의 무한대의 차원을 좀 축소를 통해서 좀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는 접근 방법도 요즘 연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워드 인베딩을 이용한 것 같은 경우에 덴스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덴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하면 단어 벡터를 한정된 차원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또 단어들의 의미 관계를 유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 단어를 이용을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으로도 단어 인베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워드2 벡터를 이용을 해서 그 단어가 벡터 공간에 나열이 되게 되면 이렇게 벡터 연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킹이 가지고 있는 벡터에서 many라는 이 벡터를 빼게 되면 이런 벡터 차원 공간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 벡터 공간을 퀸에다가 더해버립니다. 그러면 퀸에서 이만큼 가니까 우먼이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벡터 연산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워드2벡, 그러니까 워드 인베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밀러리티를 비교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날로지 테스트입니다. 시밀러리티를 비교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워드심 353이란 데이터가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인데요. 13에서 16명의 사람이 실제로 그 두 단어를 보고 이 단어가 얼마나 유사하다 이런 걸 숫자급으로 다 유사도를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호랑이랑 고양이 같은 경우에 뭐 7.35 정도로 유사하더라. 반대로 뭐가 있을까? 뭐 교수님이나 책 이런 것들은 완전 다른 의미다. 이런 식으로 다 태그를 한 게 35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공간에 나열되어 있는 워드 인베딩의 벡터 값을 이용을 해서 두 벡터의 시밀러리티, 그러니까 닷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벡터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 값을 이용을 해서
스피어만 랭크 오더 코릴레이션을 획득을 해서 비교를 하면 워드 임베딩이 얼마나 잘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경험상 한 0.7 이상 나오면은 그게 임베딩이 꽤 잘 된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날로지 테스트는 뭐냐면 앞에서 킹이랑 퀸을 이용을 해서 킹은 남자고 퀸은 여자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렇게 덧셈 뺄셈으로 이용을 해서 그 임베딩 공간을 확인을 하는 것을 아날로지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멘틱 아날로지와 신테틱 아날로지가 있고, 시멘틱 아날로지는 그 의미 관계를 파악하고자 많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신테틱 아날로지는 그 문법적인 구조를 확인하고자, 그러니까 문법적인 구조도 임베딩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워드2백을 사용하면 시멘틱 아날로지 같은 경우도 한 70점 이상 나오면 굉장히 잘 된 경우고, 신테틱 아날로지는 거의 뭐 한 10점, 20점 이 정도로 완전 포기를 해야 될 정도로 되게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한국어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진 않는데. 네, 그리고 이거는 재미로 좀 추가를 해봤는데요. 그 아까 아날로지 테스트를 통해서 두 단어의 의미 관계를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머니랑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과 여성으로 성이 다른 관계를 표현하고 있겠죠. 근데 이런 성이 다른 관계에서 물의 다른 성을 워드 임베딩을 확인을 했더니 기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나 불이 아니고 기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소고기에 반대되는 성을 확인을 해보니까 뭐 닭고기가 나오고, 사랑에 반대되는 성을 봤더니 행복이 나오고, 이렇게 사람도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 단어 관계들을 워드 임베딩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게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건물과 콘크리트는 저는 재료랑 그 만들어진 물질?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인생을 넣었더니 미소가 나오고, 뭐 세계를 넣었더니 사이클, 그러니까 세계는 뭐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관계 표현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습을 해보진 않을 건데요. 코드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거 뭐 띄어쓰기 제외하면 10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파이썬에서 젠심이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그냥 인스톨을 하고 아래 코드만 쓰시게 되면 바로 워드2벡터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워드2벡을 정리하자면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다차원의 공간에 임베딩 하는 거죠. 그리고 중심 단어의 주변 단어를 이용을 해서 중심 단어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 간의 유사도 측정에 용이하고 단어 간의 관계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 연산을 통해서 추론이 또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 예제를 보시면 서울이나 서울시나 보시면 서울이라는 어떤 서브워드가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고양시도 보면 시라는 정보, 서브워드가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은 단어에 있는 서브워드들을 보고 어떤 의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양경찰서라는 단어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로경찰서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것도 어쨌든 경찰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경찰서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워드2벡터 같은 경우엔 학습을 할 때 그거를 독립되어 있는 보캐블러리를 보기 때문에 어떤 그 고양경찰서와 종로경찰서가 유사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 그러니까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가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단어에 대해서는 벡터 공간을 추론할 수 없는 단점이 있죠. 한국어의 경우 다양한 용언 형태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 원형에 모르다라는 게 입력으로 있을 때 이 모르다의 용언 예제는 이것도 일부만 적었는데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임베딩을 할 때 이렇게 용언이나 이렇게 서브워드들을 활용을 해서 임베딩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임베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개된 것이 패스트 텍스트라는 워드 임베딩 알고리즘입니다. 이 패스트 텍스트는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고요. 역시 젠심에 있어서 그냥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학습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워드2벡이랑 100%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단어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이루어지죠. 대신 주변 단어와 그 원래 단어가 있잖아요. 그 원래 단어를 엔그램으로 자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ssumption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죠.
근데 ng의 범위를 뭐 2로 먼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이그램으로 자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AS, SS, SU 이런 식으로 단어를 모두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ng의 범위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2에서 5라는 ng을 가지게 되면 이 단어를 바이그램으로 자르고 트라이그램으로 자르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5개의 ng로 또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assumption이라는 이런 ngram 셋을 만들어내고 그 인풋과 추론하는 단어들의 인풋으로 이 ngram들을 인풋으로 넣어서 모두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assumption을 학습을 할 때는 AS ngram 학습하고 SS 학습하고 SU 학습하고 마지막으로 assumption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assumption의 벡터는 이 ngram 벡터들을 모두 합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서브 워드들이 이 ngram 안에 어쨌든 포함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서브워드들을 이용을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럴 경우에 만약에 그 보캐블러리에 assumption이 인풋으로 뭐가 있을까? assum이 인풋으로 들어갔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assum이 들어갈 때 워드 투 벡터 같은 경우에는 보캐블러리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아예 벡터를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assum의 ngram을 확인해 보면 ngram 피처가 다 여기 assumption 학습할 때 다 학습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진 이 ngram 벡터들을 합산을 함으로써 assum 벡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OOB가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그 OOB의 ngram으로 그 벡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오렌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오렌지의 시작과 끝을 표기하는 꺽쇠를 먼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꺽쇠를 바탕으로 뭐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이런 식으로 다 ngram을 나누게 되고 학습을 해서 오렌지 벡터를 얻어낼 수가 있죠. 만약에 오렌지스라고 하는 OOB 입력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보면 오렌지가 가지고 있는 ngram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유사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스는 OOB 일지언정 오렌지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ngram은 오렌지와 굉장히 유사한 ngram은 오렌지와 유사하고 그래서 오렌지와 유사한 워드 벡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오타가 있더라도 오타도 역시 OOB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OOB에 대해서도 워드 벡터를 얻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딥러닝에서 가장 큰 한계점이 OOB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학습한 게 없어서 정보 처리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패스트 텍스트를 활용을 하면 OOB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전에 워드 투 벡터로 만들어 놓은 제품들을 좀 패스트 텍스트를 적용해서 많이 교체를 하고 있고요. 이 패스트 텍스트를 활용하면은 등장 횟수가 적은 학습 단어에 대해서도 인베딩이 잘 되는 강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이나 원인이라는 인풋 데이터 같은 경우에 DF 값, 그러니까 도큐먼트 프리퀀시가 굉장히 높습니다. 많이 등장한 단어고 많이 학습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보시면 워드 투백이나 패스트 텍스트나 어느 정도 그 가장 유사한 단어들이 그러니까 유사한 벡터 공간에 매핑이 된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태생지 이런 경우 전체 문서에서 8번밖에 등장을 안 했습니다. 이럴 경우 보시면 워드 투 벡터는 뭐 태생지랑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패스트 텍스트는 이 생지라고 하는 서브워드를 이용을 해서 생지, 뭐 탄생지, 출생지 이렇게 약간 유사한 단어들을 출력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거는 그 제가 작성한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 그 한국어에서 외래어 같은 경우에는 그 오탈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페널티, 이것도 A 발음이라 페날티라고 좀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겠죠. 뭐 나프탈렌, 이것도 나프가 맞는 표현이지만 영어 발음상 나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스테이크는 에와 에를 혼동해서 오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타가 발생을 했을 때 워드 투 벡터는 아예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OOB다, 학습 데이터에 없다 이러고 아예 벡터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뭐 저희가 제시한 모델을 이용을 하면 심지어 탑3 내에 이렇게 아예 원래에 매핑돼야 되는 단어들이 나오는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패스트 텍스트 역시 젠심 라이브러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코드 작성해서 역시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이때 이 시밀러 바이 워드를 이용해서 OOB 입력을 넣더라도 젠심의 패스트 텍스트는 어떤 출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워드 투 벡터, 워드 임베딩을 활용한 예제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은 이 워드 임베딩이 다른 자연어 처리의 가장 밑단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딥러닝 네트워크가 됐던 어떤 기계학습 모델이 됐던 어떤 피처를 인풋으로 넣어야지 분류를 해줄 겁니다. 근데 이 피처를 이 워드 임베딩을 이용해서 워드 투 벡터로 벡터 공간을 피처로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적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뭔가 분류를 테스트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뭐 문서가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이러면 네트워크나 기계 학습을 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너무 부족하죠. 그때 이제 워드 임베딩 한 것을 입력으로 넣으면 어쨌든 그 문서들이 가지고 있는 피처를 워드 임베딩에 맡기는 그렇게 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워드 임베딩을 토픽 키워드를 추출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버트 관련돼서 가장 그 토픽 키워드를 달라 이러면 버트를 입력으로 넣었더니 뭐 코버트 한국어도 있죠. 뭐 NLP, 자연어, 그리고 오픈 AI 허브, 뭐 엑소브레인 이런 버트랑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 이런 키워드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워드 임베딩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네, 워드 임베딩의 한계점은 워드 투 벡터나 패스트 텍스트를 학습하는 과정이 원래 단어의 주변 단어를 관찰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형어, 다이어 같은 경우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동형어와 다이어를 분리해서 학습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라는 영어 단어를 보겠습니다. 아래 예제를 보시면 어카운트라는 단어가 다이어이기 때문에 5개의 의미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드 투 벡터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 어카운트라는 단어 하나가 이런 의미들을 포함되게 학습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5개의 의미 모두를 함께 학습을 하면서 그 의미가 조금 무너지게 되겠죠. 네. 즉 이렇게 주변 단어만을 이용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맥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엔그램을 할 때 한국어에서 엔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알파벳을 엔그램으로 다루는 게 이해가 다 되실 것 같은데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음절이 있고 그 음절을 다시 한번 자소 단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엔그램을 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이 워드 임베딩, 그러니까 패스트 텍스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패스트 텍스트 알고리즘은 그거를 음절 단위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2에서 4 엔그램으로 나눈다고 가정을 하면 대한, 한민, 민국, 대한민, 한민국, 대한민국 이렇게 음절 단위로 엔그램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오탈자에 대해서는 좀 임베딩이 잘 약하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자소 단위로 분해를 한 다음에 엔그램을 합니다. 대신 자소 단위에서는 엔그램 범위를 뭐 2에서 3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음절을 포함할 수 있을 만큼으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음절은 자소가 최대 6개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초성,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6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절을 6에서 12g으로 설정을 해서 엔그램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 오탈자에서 좀 더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앞에서 소개드렸던 그 논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서브워딩 임베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오렌지에 대한 임베딩을 도출할 때 오렌의 임베딩이 ORAN 이거의 임베딩 벡터학과 동일한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각자가 그러니까 엔그램 벡터를 구할 때도 그 각자의 엔그램 모두가 워드 투 벡터처럼 독립되어 있는 보캐블러리로 여겨지고 그 도착 지점에 있는 주변 단어들 역시 엔그램으로 나눠져 가지고 분리돼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엔그램 벡터는 다르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